안녕하세요. 조비로 은퇴를 꿈꾸는 남자 조은나입니다. 오늘은 2025년 4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어제 그제 사이 조비는 산타크루즈 마리나 조비 공장에 견학 온 UAE 일반 민간 항공청 직원과 두바이 도로교통청 RTA 대표자들과 기념사진 소식을 전해왔고요. 다가올 두바이 운영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눈 것과 진행 중인 지상 및 비행 기반 테스트를 견학한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오늘도 챗 GPT와 조비에 대해 여러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0% 확실한 것도 아닌 내용도 챗 GPT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해주니 재미삼아 보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를 질문하면 5가지 정도를 대답해주는 이 방식이 저는 너무나 재밌습니다. 오늘은 조비 항공의 수익 모델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부탁했습니다. 조비는 일반 항공사와 다르게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크게 3개의 축으로 수익 축으로 나누어진다고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자체 항공기 운항, 에어택시 오퍼레이터. 단순히 비행기를 파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항공기를 운항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합니다. 구조는 조비 앱에서 파트너 앱, 예를 들면 우버와 같은 앱을 통해 예약하고 요금을 지불하고 하늘을 나는 우버처럼 승객 1인당 거리 기반 요금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는데 목표는 1마일당 3달러에서 6달러 수준의 요금으로 고급 택시 수준의 가격을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익 예시로는 LA 공항에서 도심까지 약 25km 10분 소요되는 것은 1인당 50에서 100달러의 수익이 창출 가능하고 한 대의 항공기가 하루에 수십 회 운항을 하고 연 수익이 수백만 달러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기 판매가 두 번째 수익 구조인데 항공기 자체 운용하는 것을 떠나 타사, 타국, 정부, 기업 등의 판매도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미국 공군에 2대 납품한 것을 얘기했고 1.3억 달러 규모 계약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 대의 가격이 아니라 현재까지 계약 규모가 이 정도 되었던 것이니 참고하시고요. 향후 타국 정부, UAE, 일본, 우리나라와 같이 유사한 거래도 가능하고 그 외에도 가능성 있는 것은 응급의료 수송, 공항 셔틀 서비스, 고급 관광산업, 해외 정부기관 등을 고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유지, 보수 및 운영 서비스. 이브리톨 항공기는 일반 항공기보다 구조가 단순하지만 정기 유지 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며 조비는 판매 또는 운용 기체에 대한 유지 보수 계획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합니다. 라고 했네요. 정비 계약 MRO. 이것은 마치 보잉사가 보잉 수익의 10% 정도를 정비 계약으로 수익 내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품 교체 및 기술 지원, 조종사 운영자 교육 및 시뮬레이션 훈련. 그래서 미래 수익 기여 예상 비중이 얼마나 되냐를 초기 단계는 에어택시 운항 수익이 60에서 70%를 차지할 거고 나머지 항공기 판매와 유지 보수가 20%, 1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하늘을 나는 모빌리티 플랫폼. 조비는 역시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우버, 에어버스, 현대차의 모델을 합친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자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 이런 구조 덕분에 한번 EV톨이 상업화에 성공하면 네트워크의 효과, 반복 수익, 높은 진입 장벽의 구조가 생긴다는 것. 원하시면 각 모델별로 실제 시뮬레이션 기반 수익도 예측해 줄 수 있다고 해서 수익 모델별로 실제 시뮬레이션 기반 수익 예측을 부탁해 했더니 딱 3줄 나오고 마네요. 이거는 넣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밑에 건 보면은 모델별 연간 수익 시뮬레이션 결과를 정리했다고 하며 종합 기준으로 약 3억 2,800만 달러 연간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몇 대를 운영하는지도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S4 한 대로 하루에 몇 번 운항할 수 있을까?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물어봤습니다. 맨하탄에서 JFK 공항 노선을 기준으로 조비가 S4가 한 대가 몇 번 운항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주는데 일단 기본적인 비행 시간과 지상 운영 시간을 모두 포함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거리는 25km, 비행 시간은 7분에서 10분, 회당 총 소요 시간은 약 20분으로 잡는데 이착륙, 정비, 탑승을 다 포함한 시간입니다. 충전 시간은 10분에서 15분으로 정비와 탑승 시간을 아마 계산할 것입니다. 회당 운항 주기시 계산으로는 조비는 20분 간격으로 운항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는데 1회 운항에
챗GPT는 한 30분 정도를 잡았습니다. 1시간에 약 2회 운항으로 보았고, 하루 운항 가능 횟수를 계산해 줬는데, 시나리오 2개인데 하나는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2번 운항했을 때 총 10시간 20회 운항 가능으로 보고, 그것보다 조금 더 이른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총 14시간 28회 운항 가능으로 봤는데, 초기는 밤 운항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 하루에 20회 운항이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운영 효율에 따라 하루에 25에서 30회 운항도 가능하지만 인원 점검 및 날씨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치는 하루에 20회에서 24회 수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또 하루 S4의 운항 요약을 정리를 해줬는데, 20분에서 30분 하루 왕복 20회에서 44회 1일 탑승 인원을 4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80명에서 96명까지로 계산을 해버렸네요. 그런데 조비가 실제로 예측했을 때 모델은 2.3명인가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참고, 수익 예측을 반영할 때 계산을 너무 긍정적으로 했습니다. 한 대당 연간 200만 달러의 수익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밑에다 또 노선당 수익성 분석이나 버티포트 수요 시뮬레이션, 헬리콥터 비교도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1회 20회 운항을 기준으로 S4 한 대당 1년치 수익을 계산해 달라고 해보았습니다. 하루 20회 기준으로 1년간 예상 수익은 196만 달러, 한화 약 26억 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승객 1인당 요금을 70달러로 가정했고, 실제 요금이 더 높아지거나 운영 횟수가 늘어났으면 수익도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 필요하시면 유지비, 감각, 상각비 등 비용까지 포함한 순수익 모델도 만들어준다고 하길래 계속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간 순수익을 127만 5천 달러, 한화 약 17억 원으로 예상한답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 항목에서 연간 유지보수와 보험료, 전기 충전료, 조종사 및 지상 인력, 감가상각 10년으로 잡았네요. 항공기 한 대당 연간 매출이 196만 달러지만 65만 달러 고정비용으로 차감하고 순수익은 127만 달러 정도 남는 구조. 필요하시면 10대 100대까지 스케일업을 해가지고 알려준다는데 아직 의미 없는 것 같아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4 한 대의 그럼 구입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평소 궁금했던 질문인데, S4 항공기 한 대 구입 비용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 자료와 분석을 종합해봐서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S4 한 대 가격을 약 350만 달러에서 450만 달러, 47억에서 61억 원으로 잡는데, 이 근거를 미 공군과의 계약금과 경쟁사 아처, 릴리움은 없어져서 의미 없고 공장 생산 단가를 추정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근거는 두 가지를 잡았는데, 하나는 미 공군의 계약 정보 2대 납품하면서 1.3억 달러를 계약 금액으로 잡은 것과, 두 번째 근거는 생산 단가 및 경쟁사 비교였습니다. 릴리움은 없으니까 의미 없고 아처나 볼로콥터, 근데 아처도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조비는 고속, 장거리 4인승 탑승을 제공하기 때문에 중상급 프리미어 이비톨 가격대로 분류됩니다 라고 평가를 했네요. 결론 55억 원 정도로 보고 있다. 만약 대량 구매나 정부기관 계약이라면 할인 계약도 가능하지만 민간기업 또는 항공사는 위 가격대로 구매할 때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ROI, 투자 회수 기간에 대해서도 분석해 줄 수 있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ROI도 분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투자 회수 기간은 약 3.14년, 즉 3년 2개월 정도면 구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간 순수익 127만 5천 달러, 기체 가격은 400만 달러로 보고 ROI를 3.1년으로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운영 효율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도출된 것이고, 비행 횟수나 요금 상승, 유지비 감소 등 변수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필요하다면 10대 이상 또 계산해 주겠다고 하는데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비가 테슬라보다 더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조비와 테슬라를 어떻게 비교하는지 궁금해서, 겉보기엔 전기차 에어택시 같지만 첨단 기술로 기존 산업을 뒤집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꽤 닮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조비가 테슬라보다 더 강점을 갖는 사업 모델 포인트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운행 자체를 통합하는 항공판 우버 구조를 갖고 있다. 테슬라는 차량 제조사 중심인데 조비는 비행기를 제조하고 직접 항공을 운행하는 B2C 구조를 가졌으며, 차량은 테슬라는 소비자가 운행하는데 조비는 항공기 조비가 직접 운용하고, 수익은 차량 판매에서 테슬라가 오는 것과 조비는 항공기 운용 수익과 플랫폼 수수료를 갖고 있다. 차량을 팔고 끝인 테슬라와 달리 조비는 매출이 반복되는 SaaS-like 구조로 진화 가능하다. 안정적인 지속 수익 모델 보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하늘길을 도로보다 경쟁이 적다라는 장점을 내었습니다. 도로는 이미 자율주행, 배터리차, 기존 자동차 브랜드로 포화 상태인데, 반면 하늘은 규제만 뚫으면 거의 경쟁이 없다. 버티포트 하늘로 향하는 운송 인프라의 독점 기회가 있다라는 것. 조비는 미국 공군, 두바이 정부와 제휴를 통해 초기 상용화 지역을 사실상 독점 가능하다. 세 번째, 에너지 소비 시대의 효율성과 시간 절약 가치가 크다. 테슬라는 연료 대비 효율을 강조하지만 조비는 시간을 절약하는 가치, 즉 도심에서 공항 5분 내외 이동 같은 시간 프리미엄을 판다고 합니다. 시간 가치가 큰 고객층, 비즈니스 프리미엄 고객을 대상으로 고부가 수익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 네 번째, B2G 수익 모델 확보다. 테슬라는 대부분 B2C 자사 공장 운영인데 조비는 미국 국방부, 공군 등과 수백억 대의 계약을 확보하고 공공, 응급, 국가 물류에 진출이 가능하며, 안정적인 B2G 수익원은 경기 불황기에도 버팀목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운영 네트워크 구축으로 진입 장벽이 상승하는데, 테슬라는 제조 충전 네트워크, 조비는 버티포트, 인증, 조종사, 항공관제, 정비까지 직접 구축해서 하나의 기체보다 네트워크를 먼저 선점하는 게 핵심이라는 게 우버가 그랩보다 먼저 안착한 이유와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조비와 테슬라를 요약해놨습니다. 결론, 테슬라는 제품 판매에 강하고 조비는 플랫폼, 반복 수익, 인프라 독점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 큽니다. 즉 장기적으로 조비가 더 강력한 비즈니스 구조를 구축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초기 단계라 리스크도 더 크지만요. 이것이 제가 조비를 투자하는 결론과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테슬라 상장 초기와 조비 지금을 비교한 상장 곡선 분석도 해준다고 해서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여주는데, 테슬라 상장 초기인 5년, 2009년에 테슬라가 상장했나 봅니다. 2009년에서 2014년 테슬라의 주가 차트 같습니다. 그리고 조비 상장 이후 현재까지 향후 5년에 2021년부터 26년 예상 주가 흐름을 봤는데, 5년째가 되는 26년에 조비 주가 차트는 20달러에 찍혀 있습니다. 2026년에 20달러 가는지 기대해봐야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테슬라는 상장 시점 주가가 약 1달러, 조비는 약 10달러. 5년 후 주가, 테슬라는 10달러, 10배를 성장했네요. 조비는 20달러, 2배 성장. 안타깝습니다. 성장 패턴이 느린 시작에서 급격한 상승으로 진행됐고, 조비는 출혈 운영에서 규제 승인 상승 가능선으로 가고, 성장 동력이 테슬라는 전기차의 대중화, 기가팩토리로 대표되며, 조비는 도심 항공 상용화, 버티포트 인프라, 진입 장벽은 테슬라가 낮은 초기 경쟁 시장 확장성, 조비는 높은 인증 장벽과 경쟁사가 많다는 것을 요약했습니다. 해석을 들어보면 테슬라는 상장 초기 몇 년간 불신 속에 저평가되었지만 2013년 모델 S 성공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조비는 지금 테슬라의 2011년에서 2012년쯤과 유사한 위치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아직 제품이 시장에 없고 규제 장벽만 넘는 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비가 이 규제를 넘는 순간 승객당 단가와 인프라 독점 효과 덕분에 매출 확대 속도는 빠를 수 있음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약. 조비는 2012년에 테슬라인가? 예스. 다만 더 복잡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더 많은 규제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상업화가 되면 경쟁 없이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다. 3에서 5년 장기 성장이 기대되고 고위험, 고보상 구조라는 점에서 성향에 따라 충분히 테슬라와 유사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다른 시뮬레이션 손익분기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조비 S4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의 확대, 캐퍼시티 증가가 계속 이루어질까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S4에 들어가는 배터리 기술은 전기항공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이고, 실제로 조비는 배터리 기술에 대해 자동차보다 더 높은 기준으로 끊임없이 개발과 확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는데, 배터리 기술 요약을 보면 셀 종류는 2170 원통형 리튬이온 셀, 테슬라 유사하다고 합니다.
니켈 카드뮴 뭐 이런 배터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가져온 건지. 셀 공급사는 비공개지만 테슬라 파트너들과 유사한 사양 가능성이 높고, 배터리 시스템은 고전력 모드, 고에너지, 듀얼 모드 셀 활용한다 그러고, 항속거리, 충전 시간, 냉각 방식 등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기술 개발 방향 및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 에너지 밀도가 향상될 경우 항공용 배터리는 자동차보다 더 가벼워야 되고 더 오래 날아야 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2023년 기준 kWh당 288 이상을 달성했다고 밝혔고, 이는 테슬라 모델 3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목표는 300에서 350 이상이고, 향후 고속 항속거리는 200km 이상. 고에너지 셀이 상용화되면 기체 항속거리와 탑승 가능 무게가 증가되어 수익 구조가 강화될 것이다. 배터리 수명은 열 관리 개선이 중요한데, EV톨의 수직 이착륙 순간 고출력이 필요해서 배터리에 엄청난 부하가 들고, 조비는 듀얼 모드 셀 조합과 정교한 열 관리 시스템으로 이를 극복하는 중이다. 셀 디그레이션을 줄이면 유지 비용 감소가 하고 S4의 수익이 증가된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신소재 및 고체 배터리 채택 가능성을 언급하는데, 장기적으로 솔리드 스테이트 배터리 도입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전고체 배터리 1위 업체가 토요타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현재 양산 수준은 아니지만 2027년에 30년 이후에 적용 가능성을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술의 확장이 의미하는 바를 에너지 밀도, 수명 연장, 고속 충전, 셀 다양화 등에 대해서 나타냈고, 결론. 조비는 배터리 기술을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비즈니스 핵심 레버리지로 보고 꾸준한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 배터리 기술 확장은 운항 효율성, 탑승 거리 확대, 수익률 향상에 직접 연결될 것이며 조비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소도 있으니까 S4의 수소 전기 배터리 전환은 언제쯤 생각해도 될까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전환 가능성이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미래 기술 중 하나라고 하며, 실제로 조비가 수소 기반 비행 실험에 성공했던 것도 언급했습니다. N542BJ가 수소 기반 S4 하이브리드 프로토타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과 2023년에 561마일, 약 900km, 870 몇 킬로였던 것 같습니다. 수소 하이브리드 비행 성공했던 것 내용과 장거리 수송용, 군용 물류용, 국토 간 이동, 지역 간의 이동에 적합한 기체로 파트너십 이런 거는 아직 없고, 수소 전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에너지 밀도, 무게 대비 효율, 충전 연료 주입 시간 등이 장점이고, 시스템 복잡성은 물론 단점, 안전성도 단점이지만 이런 것도 다 고려사항이고, 즉 수소는 장거리 빠른 회전율에서 유리하지만 초기 인프라와 규제가 장벽이라고 합니다. 수소 전환 시 예상 시점까지 알려주는데, 2026년에서 28년에 수소 하이브리드 비행 시험을 확대하고 군용 물류 중심으로 해서 29년에서 32년 상업용 수소 EV톨 도입이 가능하다. 초기 고급 장거리 노선부터. 그리고 2035년부터는 대규모 수소 인프라로 본격적인 전환까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S4의 수소 전기 하이브리드 전환은 지금은 실험적이고 27년에서 30년 사이에 상업용 시범 도입되고 30년 중반 이후에 본격 도입될 것이다. 현재 조비는 단거리 도심용으로 리튬 기반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수소는 장거리 노선 또는 물류 국방용으로 병행 개발하는 방향이다 라고 판정 짓고 있습니다. 조비는 2025년 S4 기체를 몇 대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생산시설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두 가지, 마리나, 캘리포니아와 오하이오의 데이턴. 현재 파일럿 생산시설이 운영 중이며 2024년 말까지 월 한 대의 생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2024년 말까지 월 한 대는 실패했습니다. 시설 확장을 통해 연간 25대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닝콜에서나 조비가 하는 얘기고, 올해 말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지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25년 예상 생산량은 초기에 수십 대 수준의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면 2025년 상반기는 마리나 시설에서 월 한 대 생산 시작할 거고, 2025년 하반기에 데이턴 시설 가동을 시작해서 생산량이 증가될 것이다. 연간 생산량이 초기에는 수십 대 수준에서 시작해서 시설 확장에 따라 점차 증가할 예정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겠죠. 일단 중요한 건 FAA의 인증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조비를 S4를 채택하는 나라들은 모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재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추진 중이며 각국의 규제 승인 파트너십을 통해 상업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국가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일단 미국,
미국 내에서는 FAA 인증과 미 공군 그리고 델타와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버진 애틀란틱과 협력하는 것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맨체스터 공항까지 연결 서비스를 언급하고 있고, 아랍에미레이트 언급, 일본, 대한민국, SK텔레콤까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기타 국가에 독일, 프랑스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주가 있는데 호주가 빠져 있습니다. 이런 빠트림을 있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호주는 없나? 그랬더니 호주도 조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호주도 2024년 8월에 인증을 신청했고 상호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 협정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요약을 했더니 호주를 집어넣어줬네요. SK텔레콤 UAM 운영을 계획을 잠시 중단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상태는 어떤지 물어봤더니, SK텔레콤이 이제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검토 배경에는 진행 상황에 2024년에 실증 비행을 한 것과 이제 상용화 계획을 보류한 것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했으나 시장 환경 때문에 상용화 계획을 보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전망은 SK텔레콤은 UAM 사업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시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향후 규제 완화, 기술 발전, 시장 수요 증가 등의 요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UAM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관심 있는 제주도 UAM 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림 몇 가지 보여주고 제주도의 그 UAM 추진 현황을 요약해줬는데, 상용화 일정이 지금 당초에 2025년이었는데 일정이 지연이 돼서 아무래도 기체 도입 일정 차질로 인한 것일 것입니다. 2027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고, 기체 도입 및 실증 진행은 아직 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과 버티포트 구축 계획도 있는데, 성산항 중문관광단지 제주국제공항에 약 9억 원 규모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것도 같이 늦어진다.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전망은 제주도는 관광형 UAM 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정부와 협력을 통해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상용화 시점은 2027년 이후가 예상된다. 오늘 현재 시점에 그러면 사람들 중에 UAM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는 게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그런 질문을 해봤더니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글로벌 인지도 및 수용도 현황 해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이제 UAM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는 지역과 조사 시점에 따라 다르지만 전 세계적으로 점차 상승하는 추세라고 언급을 하면서, 유럽연합에서 이제 2021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UAM 도입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71%는 UAM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신문 기사에 UAM 나오면 댓글에 누가 저거 타냐 막 이런 댓글 나오는데, 유럽 사람들은 71%는 탈 생각이 있나 봅니다. 전 세계 도시 거주자 2023년 조사에는 도시 거주자의 약 60%가 에어택시와 같은 UAM 서비스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2020년에서 45%에서 상승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 내 인지도를 추정은 아직 대규모 대중인식 조사가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치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조비 화이팅입니다.